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 특히 비트코인 시장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죠? 이 자료들이 보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단순히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 금융시장의 중요한, 선행지표다. 그쵸. 위험 선호도 지표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맞아요. 위험 선호도.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비트코인이 거시경제나 시장 심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주장 중 하나가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종종 S&P 500 지수보다 한 달 정도 먼저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탄광소 카나리아 비유가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시장 위험을 먼저 딱 감지한다는 건데 꽤 대담한 비유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쵸. 근데 이제 왜 그런 경향이 나타날까? 그게 중요하겠죠.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또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글로벌하죠. 네, 그리고 아직 규제 환경이 전통시장만큼 막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정보 반영 속도가 훨씬 빠르거나 아니면 특히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동성 변화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 풀리면, 즉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면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반대로 돈줄이 마르면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 또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어떤 열기를 재는 온도계 같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그냥 투기 심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돈 흐름, 그 유동성 상태나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의지 같은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죠. 단순히 오르내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게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 그렇죠. 자료에 나온 가격 보니까 현재 약 11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11만 달러.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그 카나리아 역할, S&P 500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가설을 생각해보면 이번 사상 최고치 경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 본다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었다는 건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투자자들이 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아,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카나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자료는 이걸 S&P 500 지수 역시 조만간 역사적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물론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가 계속 유효하다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예측이죠. 이 선행지표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시장 예측에 좀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요? 자료 보니까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꽤 남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장 동력을 짚고 있어요. 첫째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입니다. 네, 특히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죠. 이게 과거에 금 ETF가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것처럼 연기금이나 큰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훨씬 쉽고 또 규제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을 열어준 셈이거든요. ETF 승인이 큰 물꼬를 튼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인지도나 실제 투자 참여율이 아직은 좀 초기 수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아, 아직 살 사람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름이야 대부분 들어봤겠지만 이걸 실제로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비율은 인터넷 보급률이나 스마트폰 보급률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성장을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 이런 의미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양쪽에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비트코인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 바로 공급 제한이 중요해집니다. 아, 2100만 개. 그거요? 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그냥 영원히 딱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장치도 있고요. 네, 반감기 들어갔어요. 이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수요는 기관, 개인 양쪽에서 꾸준히 그리고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신규 공급 증가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비트코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뭘까요? 정리해보면 이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이상 그냥 단순한 투기 자산, 이걸 넘어서서 시장의 유동성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표로서의 역할. 네. 더 나아가서 S&P 500 같은 전통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 시작,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 또 무엇보다 그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공급 제한, 이런 강력한 내재적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이 유동성 지표로서의 역할, 그리고 고정된 공급량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간다면요. 과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변동성 큰 위험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디지털 금 같은 역할. 네, 그런 맥락에서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자산으로 진화해 나갈지 그 역할 변화를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